안녕하세요. 법에대하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오늘은 유명 스타들의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추측성 기사라고 하더라도 결별하지도 않는데 결별설이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되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명예훼손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단순한 추측성 기사라면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SNS의 글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트윗이나 또는 발췌하는 것이 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짧은 글들도 저작권이 될 수도 있죠. 창조성이 인정된다면. 스타들의 짧은 글이 바로 창조성이 있어서 저작권이 인정되기도 좀 어렵고, 또 그거를 발췌해서 또 쓴다고 해서 그것이 특별히 법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만일을 위해서 문제가 될 듯 싶으면 그 SNS 그 스타 동의를 얻어서 발췌하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그 방법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 경우에도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된 거라서 공개돼도 좋다는 그런 암묵적 동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이 보도됐다고 해서 그 일로 인해서 뭐 특별히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SNS에 글을 발췌할 때 꼭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혹여나 명예훼손적인 정도에까지 이르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본인이 이제 뭐 SNS나 뭐 이런 데다 글을 올렸다면 공개된 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발췌한다고 해도 일반인들이 왜곡시키지 않도록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말하자면 어느 빌딩을 샀다 이런 것은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법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스타가 살고 있는 어떤 뭐 사생활이라든지 개인 주택의 집 주소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로서 빌딩을 샀다는 것이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지만, 그 사람이 어디에서 살고 있다는 개인적 주소, 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뭐 아파트를 찍어서 보도하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전체를 찍었을 때는 거기에 어디 사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이제 어느 호수에 산다고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면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라는 것은 법적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만 발생되는데, 팬들의 경우에는 팬을 상대로 해서 뭐 사생활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런 경우까지 법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측근에 따르면이라는 보도가 명예훼손적인 문제를 야기하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은 짓겠죠. 근데 측근에 따르면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심층 취재를 해서 누가 봐도 허위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 그 대상이 결국 스타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 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이럴 경우에는 또 하나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취재를 그만큼 이제 심층 취재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뭐 특별히 사익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공익을 목적으로 위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판단이 되면 그 경우에는 이제 위법성이 조각돼서 명예훼손적인 범죄가 되지도 않고 처벌되지도 않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죄가 법청법에 규정해 있습니다. 근데 사자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반드시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됩니다. 일반 명예훼손은 이제 뭐 사실 적시에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는데, 사자 명예훼손일 경우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이제 사자 명예훼손은 이제 이미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경우고요. 일반 명예훼손은 이제 지금 살아 생전에 있는 사람들의 명예훼손이죠. 가령 어떤 사람이 사기죄로 처벌받아서 교도소에 갔다 왔다. 이것은 이제 진실한 사실이죠. 근데 저 사람은 사기죄로 교도소에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습니다. 근데 이제 사자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이 명예훼손이 허위 사실이어야 됩니다. 허위 사실일 때만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사실적시라는 것은 진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적시는 구체적인 사실, 제 사기꾼이다 하면 사기를 치는 사람, 구체적인 사실이죠.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는 진실이라는 뜻이 아니고 의견에 배치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진실과 오해해서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죄는 개정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개정되냐면,
허위 사실과 사실을 구별하지 말아요. 이 사실을 진실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규정 하나만 만들어 놓고 다만 양형할 때 재판관이 재량으로 허위 사실일 때 이럴 때는 좀 가중 처벌하고 진실일 때는 좀 약하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만 고소해 놓고 오히려 더 정말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서 그래서 독일 외국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 허위 사실과 사실 적시를 이렇게 나눠 놓지 않고 하나로서 처벌하고 양형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명예훼손죄에 대한 것은 이렇게 분리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 것이죠. 가장 큰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예전에 실제적으로는 뭐 본인이 뭐 횡령했거나 한 그런 계좌가 나타나서 결국은 자살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그걸 이제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고 그것이 이제 인정돼서 사자 명예훼손죄로 이제 처벌됐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고액을 받은 사람이 이제 한 몇 분 되는데 주병진 씨가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1억 원, 송일국 씨가 역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1억 원, 최근에 이제 김현중 씨가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1억 원. 이 1억 원이 이제 최고 액수죠. 이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는 그 명예훼손의 전파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배상액이 커집니다. 이 최고액이 이제 한 1억 원 정도가 이제 지금 현재 거의 최고액입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의 피해 범위가 넓으려면 그 사람이 유명해야 돼요. 주병진, 뭐 송일국, 또 김현중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알고 있으면 명예훼손의 범위가 넓은 것이죠. 근데 외국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어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단순한 민사적 손해배상이 아니라 징벌적인 형사처벌 받는 것처럼 재발 방지를 위해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가 천문학적인 액수로 커집니다. 막 10억, 20억, 뭐 50억 이렇게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가 커지죠. 그래서 언론사가 명예훼손을 잘못하면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액을 물어내라고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명예훼손에 대한 비용을 이제 그 배상액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은 호주머니의 지갑 속에 있는 돈을 가져간 게 아니니까 이 과거 이 우리나라 형법이 만들어진 그 50년대 옛날에는 명예가 훼손됐다는 게 무슨 재산적 손실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명예훼손에 대한 체벌은 그냥 가볍게 벌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 편승엽 씨가 이제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를 했어요. 그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이제 명예훼손은 이제 인정이 됐지만 형사고소인데 벌금이 100만 원으로 벌금을 기소를 했어요. 검찰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편승엽 씨가 하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자기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울면서 이 100만 원이면 자기도 100만 원 준비할 테니까 똑같이 명예훼손적인 얘기를 언론에다 하겠다는 거예요. 약식 재판부에다가 우리가 의견서도 내고 해서 결국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식 재판에서 재판을 해서 편승엽 씨를 명예훼손한 사람은 징역 8월에 실형을 선고받았죠. 근데 편승엽 씨는 그 앞에 명예훼손된 건 그대로 지금 남아있어서 아직도 활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형사처벌이 이렇게 사문화되듯이 뭐 100만 원 뭐 이 정도 할 바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서 명예훼손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크게 타격을 보게 된다. 이런 쪽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